순수 이성 비판,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A판 서론 1. 초월 철학의 이념.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지성이 감성적 감각이라는 원재료를 가공해서 산출해낸 최초의 산물이다. 바로 그렇기에 경험은 최초의 일러줌이며 또한 경험이 진전해감에 따라 새로운 가르침은 끝이 없어서 계속되는 미래의 세대로 이어지는 인간의 삶은 이 바탕 위에서 모아질 수 있는 새로운 지식에 아무런 결여도 갖지 않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경험은 결코 그 안에 우리 지성이 국한될 유일한 분야는 아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이 현존하며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러해야만 하며 다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경험은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참된 보편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러한 인식을 그렇게도 열망하는 이성은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에 자극을 받는다. 동시에 내적 필연성을 성격으로 갖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들은 이제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자명하고 확실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을 선험적 인식이라고 일컫는데 반대로 오로지 경험에서 얻은 것은 통칭 그러하듯이 오직 후험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경험들 가운데서조차도 틀림없이 선험적인 원천을 가지면서도 아마도 오직 우리의 감관의 표상들을 연관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그런 인식들이 섞여 있음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로부터 감각에 속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 해도 모종의 근원적인 개념들과 이 개념들로부터 산출된 판단들이 남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선험적으로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겨난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감관에 현상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한낱 경험이 가르쳐 줌직한 것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적어도 말할 수 있다고 믿도록 만들어주며 또 주장들이 한낱 경험적 인식은 제공할 수 없는 참된 보편성과 엄밀한 필연성을 함유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은 다음의 것이다. 즉, 어떤 인식들은 심지어 모든 가능한 경험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경험 중에서는 도대체가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주어질 수 없는 개념들에 의거해 우리의 판단의 범위를 경험의 모든 한계들 너머에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다. 감성 세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험이 아무런 단서도 교정도 제공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인식들을 우리의 이성은 탐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이성의 탐구를 지성이 현상들의 영역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비해 그 중요성에서 훨씬 더 앞서는 것으로 여기며 그 궁극 의도를 훨씬 더 숭고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지어 착오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절실한 탐구를 이런저런 우려로 인해서 또는 경시와 무관심 때문에 포기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감행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경험의 지반을 떠나자마자 유래를 알지 못한 채 소유하고 있는 인식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원칙을 믿고서 미리 세심한 연구를 통해 건물의 정초를 확실하게 함이 없이 당장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그러므로 도대체 어떻게 지성은 이 모든 선험적 인식에 이를 수 있으며 이 선험적 인식들은 어떤 범위와 타당성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앞서 던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는 한다. 사실 또한 사람들이 이 말로써 당연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뜻한다면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로써 보통 흔히 일어나는 일을 의미한다면 이런 연구가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잘 되는 일도 또한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인식들의 일부인 수학적 인식은 옛적부터 신뢰받아 온 것으로서 그것은 다른 인식에 대하여도 비록 이 인식들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일지라도 비슷한 좋은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경험의 권역을 넘어서기만 하면 경험에 의해 반론될 일이 없이 안전하다. 자기의 인식을 확대해 간다는 매력은 매우 큰 것이어서 직접 부딪히는 명백한 모순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길을 멈출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은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낸 것을 조심만 한다면 그렇다고 그 지어낸 것이 덜 허구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할 수 있다. 수학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독립해서 선험적인 인식에 얼마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빛나는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수학은 대상과 인식을 다루기는 하되 순전히 이것들이 직관에 현시될 수 있는 한에서만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쉽게 간과되는데 그것은 고려되는 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선험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순전히 순수한 개념과 거의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의 힘에 대한 그러한 증명에 고무되어 인식을 확대해 가려는 충동은 그 한계를 살피지 못한다. 경쾌한 비둘기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공기를 헤치고 날면서 공기의 저항을 느낄 때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잘 날 줄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감성세계가 지성에게 그렇게 다양한 장애물을 놓는다는 이유로 감성세계를 떠나 관념의 날개에 의탁해서 피아내 세계로 곧 순수 지성의 허공으로 감히 날아들어갔다. 이때 그는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는 그가 말하자면 거기에 의지해서 그 지점에서 지성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의 힘을 쓸 수 있는 토대인 버팀목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길도 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사변 속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건축물을 완성해 놓고는 그 후에 가서야 비로소 그 기초가 잘 놓였는지 어떤지를 조사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흔한 운명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건축물의 견고성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혹은 그러한 뒤늦은 화를 초래할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온갖 분식들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런 건축물을 세우는 동안에 우리를 모든 우려와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그럴듯한 철저성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해주는 것은 다음의 것이다. 즉, 우리 이성의 과업 중 큰 부분은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이미 대상들에 관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분해하는 일이다. 이 분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많은 인식들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개념들 속에 비록 모호한 채이기는 하지만 이미 생각되어 있는 것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형식의 면에서 새로운 통찰들과 동등하게 평가된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진료의 면에서 또는 내용의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나누어 놓은 것뿐이다. 그런데 이런 수행 방식은 안전하고 유용한 진전을 갖는 진짜 선험적 인식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성은 부지불식간에 이것에 현혹되어 전혀 다른 종류의 주장들을 사취한다. 곧 이성은 주어진 개념들에다 전혀 낯선 선험적인 것을 덧붙이는데 우리는 이성이 그런 것에 어떻게 이르는가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런 물음을 착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두 종류의 인식을 구별하는 일부터 다루고자 한다.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구별에 대하여 그 안에서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생각되는 모든 판단에서 내가 단지 긍정 판단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부정 판단에는 쉽게 응용될 것이다. 이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수어 B가 주어 개념 A에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주어 A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B가 비록 A 개념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전적으로 A 개념에 밖에 놓여 있는 경우인 것이다. 첫째 경우의 판단을 나는 분석적이라고 부르고 다른 경우의 것을 종합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긍정적 분석 판단은 거기에서 수로의 주어와의 연결이 동일성에 의해 생각되는 그런 판단이고, 이에 반해 이 연결성이 동일성 없이 생각되는 그런 판단은 종합 판단이라 일컬어져야 한다. 전자를 설명 판단이라 부르고 후자를 확장 판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전자는 수러를 통해 주어 개념에 아무것도 덧붙이는 바가 없이 주어 개념을 단지 분해를 통해 그 안에서 모호하게 일망정 이미 생각되었던 그것의 부분 개념들로 쪼개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주어 개념에다 주어 안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주어 개념의 분해에 의해서는 끄집어낼 수 없었을 수러를 덧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곧 분석 판단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물체에 연결시킨 연장성을 발견하기 위해 내가 물체라는 말에 결합한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 없이 저 개념만을 분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물체 개념에서 이 수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물체에 생각하는 잡다를 의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석 판단이다. 반면에 내가 모든 물체는 무겁다라고 말하면 이 수러는 내가 순전히 물체 일반의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러의 덧붙임은 종합 판단이다. 이제 이상 말한 것으로부터 명료해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판단에 의해서는 우리의 인식은 전혀 확장되는 것이 없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이 분석되어 내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된다. 2. 종합 판단에서는 나는 주어의 개념 밖에 이 주어 개념 안에 있지 않는 수러를 그러면서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지성이 그에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을 갖는다. 경험적 판단 내지 경험 판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이 X는 다른 어떤 것은 그 경험의 한 부분을 형성할 뿐 아니라 A라는 개념에 의해 내가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물체 일반의 개념에 무게라는 수러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을지라도 그 물체 개념은 그럼에도 그 경험의 한 부분에 의해 완전한 경험을 표시하며 나는 그 경험의 한 부분에 바로 그 경험의 다른 부분들을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덧붙일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물체라는 개념을 모두 이 개념 안에서 생각되는 연장성, 불가투입성, 형태 등의 징표들에 의해 미리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인식을 확장하여 내가 거기에 물체라는 이 개념을 끌어냈던 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무게도 위에 열거한 징표들과 언제라도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바로 저 X, 다른 어떤 것이다. 즉, A라는 개념 밖에 있으면서 이 A 개념에 무게라는 수러 B를 종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저 X이다. 그러나 선험적 종합 판단의 경우에는 이런 보조수단이 전혀 없다. 개념 B를 개념 A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개념 A 밖으로 나가야만 할 때 내가 의지할 그것에 의해 종합이 가능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 경우에 나는 경험의 영역에서 그런 것을 찾아볼 이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갖는다 라는 명제를 취해보자.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는 개념에서 나는 그것의 일정 시간, 선행하는 현존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분석 판단들이 이끌어지기도 하긴 하다. 그러나 원인이라는 개념은 일어나는 것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을 지시하며 그리고 이 후자의 표상 안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말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원인들이라는 개념이 저것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럼에도 저것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가? 지성이 개념 A의 밖에서 그럼에도 이것과 결합되어 있다는 이것과는 다른 수러 B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기서 지성이 의지하는 그 X는 무엇인가? 경험이 그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예로 든 원칙은 경험이 제공할 수 있는 단지 비교적 큰 보편성뿐 아니라 필연성의 표현에 의해 그러니까 전적으로 선험적으로 그리고 순전히 개념으로부터 이 둘째 표상을 첫째 표상에 덧붙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적인 다시 말하면 확장, 원칙들의 우리의 선험적인 인식의 궁극 의도는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석적인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단지 진정으로 새로운 증축으로 안전하고 확장적인 종합을 위해 요구되는 개념들의 분명성을 얻기 위한 것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들춰냄으로써만이 순수 지성 인식의 무한한 영역에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를테면 적절한 보편성으로서 선험적 종합 판단의 가능성의 근거를 밝혀내는 일. 다시 말하면 이런 판단의 모든 종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과 이런 고유한 종류의 인식을 형성하는 전 인식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그것들의 근원적인 원천, 구분, 범위, 한계에 따라 날림으로 그 계량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어떤 용도에도 충분하게 규정하는 일 말이다. 종합 판단이 그 자체로 가지는 특성에 관해서는 우선 이 정도로 말해둔다. 이상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순수 이성 비판으로 쓰일 수 있는 한 특수한 학문의 이념이 나온다. 그런데 아무런 외래적인 것도 함께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인식은 모두 순수하다고 일컫는다. 그러나 특히 그 안에 도대체가 어떤 경험이나 감각이 섞여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완전히 선험적으로 가능한 그런 인식을 단적으로 순수하다고 부른다. 그런데 이성이란 선험적 인식들의 원리들을 제공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순수 이성은 어떤 것을 단적으로 선험적으로 인식하는 원리들을 함유하는 그런 이성이다. 순수 이성의 기관이란 그에 의거해 모든 선험적인 순수한 인식들이 획득될 수 있고 실제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의 총괄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의 상세한 응용이 순수 이성의 체계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다가 또한 도대체 우리 인식의 그러한 확장이 가능한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는 미정이므로 우리는 순수 이성을 그리고 순수 이성의 원천과 한계를 순전히 평가하는 학문을 순수 이성의 체계를 위한 예비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학문은 순수 이성의 교설이 아니라 순수 이성의 비판이라고 일컬어져야만 할 것이고 그것의 효용은 사병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단지 소극적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성의 확장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이성을 정화하는 일에 쓰이며 이성을 착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얻는 것이다.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 일반에 대한 우리의 선험적 개념들을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적이라 부른다. 그러한 개념들의 체계는 초월 철학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에는 역시 너무 많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학문은 분석적 인식뿐만 아니라 선험적 종합 인식도 완벽하게 포함해야 할 것이므로 우리의 의도에 관한 한 그것은 너무 넓은 범위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험적 종합의 원리들, 이것만이 우리의 현안 문제이거니와 그 전 범위에 걸쳐 통찰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필수적인 만큼만 분석을 해 나가면 될 것이니 말이다. 인식 자체의 확장이 아니라 오로지 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의도하고
모든 선험적 인식의 가치 유무를 가릴 시금석을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본디 우리가 교설이라 하지 않고 단지 초월적 비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연구가 이제 우리가 전념할 바다. 따라서 그러한 비판은 기관, 만약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준비하고 만약 이런 것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것의 기준을 위한 준비인데 이것에 준거해서 장차 언젠가 순수 이성 철학의 완벽한 체계가 이것이 순수 이성 인식을 확장하는 데서 성립하건 아니면 순전히 제한하는 데서 성립하건 간에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게다가 그러한 체계가 그것 전체를 완성하기를 바랄 수 없을 만큼 결코 그렇게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다음의 사정으로부터 미리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여기서의 탐구 대상은 끝이 없는 사물들의 본성이 아니라 사물들의 본성을 판단하는 지성, 그것도 오직 선험적 인식과 관련한 지성이며 그 지성의 소장품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밖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으며 짐작컨대 완벽하게 수득되어 그것의 가치 유무에 따라 판정되고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다. 2. 초월 철학의 구분. 초월 철학은 여기서 단지 한 이념이고 순수 이성 비판은 이를 위해 전 구도를 건축술적으로 다시 말하면 원리로부터 기획해야만 하며 그것도 이 건물을 형성하는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고 안전하다는 완전한 보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비판이 그것만으로 이미 초월 철학이라 일컬어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그것이 완벽한 체계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전 선험적 인식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제 물론 우리의 비판은 생각됨직한 순수 인식을 형성하는 일체의 근간 개념들의 완벽한 열거도 명시하긴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판이 그러한 개념들 자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거기서 도출되는 개념들에 대한 완벽한 검토를 자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분해는 본래 전체 비판이 바로 그것을 위해 있는 종합에서 마주치는 그런 의심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분해 작업은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겠고 둘째로 우리의 의도상 면제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분석과 도출을 완벽하게 하는 일을 떠맡는다는 것은 구도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분해의 완벽성과 앞으로 제공될 선험적 개념들로부터의 도출의 완벽성은 선험적 개념들이 우선 종합의 세세한 원리로서 현존하기만 하고 또 이 본질적 의도와 관련해 아무런 결함을 갖지 않기만 한다면 용이하게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순수 이성 비판에는 초월적 철학을 형성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초월 철학의 완벽한 이념이긴 하지만 아직 이 학문 자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험적 종합 인식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데 요구되는 그만큼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의 구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거기에는 자기 안에 어떠한 경험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개념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선험적 인식은 온전히 순수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덕의 최상 원칙들과 기본 개념들이 선험적인 인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초월 철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 경험적 근원을 갖는 쾌, 불쾌, 욕구, 경향성과 자의 따위의 개념들이 거기에서는 전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월 철학은 순수한 순전히 사변적인 이성의 세계의 지혜이다. 왜냐하면 모든 실천적인 것은 동인들을 함유하는 한에서 경험적인 인식 원천에 귀속하는 감정들과 관계 맺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체계 일반의 보편적 관점에서 이 학문을 구분하자면
지금 우리가 서술하는 학문은 첫째로 순수 이성의 요소론을, 둘째로 순수 이성의 방법론을 내용으로 가져야 한다. 이 주요 부문은 각각 하위 부문을 가질 것이나 그럼에도 아직 여기가 그 근거들을 말할 자리는 아니다. 단지 다음의 말만은 서설 내지 서언으로 필요한 듯하다. 인간 인식의 두 줄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마도 하나의 공통의,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뿌리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감성과 지성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를 통해 우리에게 대상들이 주어지고 반면에 후자를 통해 사고된다. 이제 감성은 그 아래에서 우리에게 대상들이 주어지는 조건들을 이루는 선험적 표상들을 함유하는 한에서 초월 철학에 속한다. 이 초월적 감성 이론은 요소학의 제1부문에 속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인식의 대상들이 주어지는 조건들은 그 대상들이 사고되는 조건들에 선행하는 것이니 말이다.